지금 제 옆에 나선의 연대기 영화 만드신 김희소 감독님 와 계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선의 연대기라는 영화를 연출한 김이소라고 하고요. 오늘 더운 날씨에 와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관객분들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감독님께 궁금했었던 내용들 먼저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채팅방에 남겨주시는 질문들과 소감들도 같이 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기획되었고, 처음에 어떤 동기로 시작을 하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처음부터 장편으로 기획한 건 아니었고, 이제 앞서 보셨듯이 영화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이제 전반부는 조금 아직 코로나가 좀 한창이던 시기에 뭔가 어떤 계속 반복되는 시간에 대한 무력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반복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좋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극영화의 형식을 빌려서 영화를 찍게 됐고요. 이제 친구의 사연이 뭔가 중점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친구의 사연을 제가 이렇게 좀 오래 들여다보고 좀 친구랑 많이 얘기도 하다 보니까 더 계속 어떤 비슷한 그런 실패 혹은 어떤 무력감이나 반복이라는 상태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더 커다란 기억들? 더 커다랗다고 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녹취록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좀 투영을 해서 2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2부는 제 대학원 졸업을 위해서 졸업 영화를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찍었던 단편과 졸업 영화를 합친 장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여쭤보려고 하는 질문에 대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의 파트로 영화가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은 은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좀 사적인 기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은 대출이 미군기지 투쟁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셨지만,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떻게 다르게 기획되는 것을 합치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또 구성의 측면에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 두 가지 어떤 일화라고 할지 기억이라고 할지 하는 그 층위들을 어떤 인과관계나 서사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엮기보다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나란히 두고 그거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긴장을 영화의 형식으로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에세이라는 것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 그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병치 혹은 긴장인데, 이제 이 영화는 극영화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에세이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면서 구성을 했고, 너무 이제 두 이야기를 애써서 접합하거나 봉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이야기가 다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되게 고유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완성되는 리듬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반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첫 파트에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시 자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뭐 몇 가지 사물들이나 사운드도 이런 효과를 배가시키는 듯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소리나 일상의 장면들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사운드의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 여기 지금 영상드론에서 촬영을 처음 해보는데 그 사운드 환경이 되게 좋아서 그런지 제 영화에 엄청 조악한 사운드 디자인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약간 민망하고 또 좀 죄송했어요. 그 감각에 좀 불편함을 드린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운드와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그 헷갈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일부는 그 반복이라는 게 좀 더 전면적으로 원래 드러나야 했던 계획이긴 했어요. 애초에 이제 마치 그 타임루프물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장면이 주인공이 시간이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어떤 과정?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클리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은 답습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어떤 이게 그런 로컬의 반습을 활용한다는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싶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서 좀 희미한 신호를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루프처럼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약간은 단점은 어떤 그냥 잠과 현실 사이에서 되게 몽롱하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냥 이 친구가 되게 그냥 비슷한 하루를 보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는 마치 굉장히 오래 반복되어서 이 반복이 더 이상 유난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처지에 있는 여자를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 영화는 그 그러니까 서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이 서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복과 반주라는 서사의 활동을 가져다 두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번엔 조금 큰 이야기의 줄기가 있지만 극단 연습실이 철거되는 위기라든지 어쨌든 서사적으로 뭔가 계기가 되는 일들은 있지만 그거를 이제 막 극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반복과 반주라는 게 사실 그런 반복되는 어떤 투쟁?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일부에서 옹배 이야기처럼 개인의 무력감을 차원에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2부에서처럼 그런 터전을 잃고 뭔가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는 어떤 공적인 기억과 경험에 대한 거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 반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실패들이 계속 쌓이고 그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평택에는 그 미군 기지가 들어선 사실이 당연시되고 근데 이 반복을 뭔가 마냥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반복이라는 이 시간성 자체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뭔가 탈바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졸업 논문으로 썼던 영화가 페드로 코스타의 호스머니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빈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 현장에서 혹은 가난으로 빈곤이나 마약 중독으로 죽거나 이제 다치는데 계속 살아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령들의 귀함에 대해서 크리스 후지와라라는 비평가가 이 영화의 반복은 어렴풋하게나마 그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처음 마주하기 위한 반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랑 확 가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영화를 만들 때도 그런 반복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빠져나와야 하고, 뭔가 부정적인 상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그 시간성을 감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고통이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끝났다 혹은 더 이상 뭐 과거 일이다라고 하면은 더 사유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유하기 위해서 반복이라는 형식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네, 감독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픈 채팅방에 많은 감상과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제가 차례대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네, 사운드와 이미지가 나란히 모여있지 않다고 느꼈어요.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사운드가 이미지에 비해 반박자 빠르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사운드가 삭제되거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사운드가 삽입되는 등이요. 이러한 지점에서 특별히 의도하시거나 감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약간 그런 걸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영화의 어떤 관습적인 장면들을 이 장면은 필요해 그래서 넣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해서 넣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균질함을 뭔가 영화에 계속 추가해야 한다라고 느꼈고 약간 저는 영화가 너무 매끄럽게 흘러가거나 이 서사가 너무 이렇게 유려하게 흘러가면 이야기가 약간 독처럼 작용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어떤 영화들은 그 이야기 힘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것들도 있지만 이런 종류의 영화들은 이야기에 이렇게 빠지거나 뭔가를 어떤 환상을 주입시키기보다는 계속 그거로부터 뭔가 빠져나오고 어떤 그런 현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게끔 하는 그런 긴장이나 불균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미지와 사운드를 잘 맞추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이제 사실 어떤 장면들의 동선도 잘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아직 인물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빈 침대가 나온다든지 이제 2부에서 은빈이랑 민영이 커튼 너머를 향할 때 사실 침대에서 커튼까지 거리는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마치 그 시간이 굉장히 부풀려진다든지 과장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장면을 불균질하게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영화의 인물들이 대부분 창작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뭉비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고 또 연극하는 극단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창작 행위가 기억행위랑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이 영화를 만든 것도 하나의 창작 행위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막 어떤 의도에 따라서 뭔가를 정렬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제가 제작 방식에서의 어떤 특이함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극영화가 제작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르게 제작이 됐던 것 같은데 브리콜라주처럼 저는 약간 제 손 주변에 놓인 재료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접하고 뭔가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는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제 경험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창작을 하는 사람인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이야기 주변의 어떤 고충들이나 어떤 창작하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생활의 어떤 불안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 걸 좀 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떼어낼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몰랐고 그리고 이 창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저는 이 영화 안에 극 안에 또 하나의 극 그러니까 좀 메타적인 요소들 그래서 영화 속의 영화 혹은 영화 속의 연극 이런 식으로 몇 겹의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그래 이게 뭔가 저의 한 사람 저라는 한 사람의 그런 강력한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이 영화가 이렇게 뭔가 안정된 형태로 이렇게 딱 정형화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이나 그 인물들이 행하는 어떤 창작 고민들과 그런 생각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계속 형태가 변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또 관객 질문 이어서 감독님께 여쭤보면요. 영화를 보면서 기업이라는 테마가 화두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개인으로서의 기업의 연약함과 무력함, 그리고 대비해서 집단으로서의 기억의 지속성과 필요성, 나아가서 기억의 연대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역설을 통해 은유했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기억은 상당히 부정확하고 불분명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무형의 존재인 것은 분명하죠. 감독님께서는 이 모순 혹은 충돌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기억의 속성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게 굉장히 저는 좀 단순하게 비유를 하자면 겹쳐 쓴 일기장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기를 겹쳐 쓰게 되면은 사실 그 나이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일기가 아니라 그냥 일기를 썼다 혹은 그 일기들이 쌓였다라는 흔적이 보이게 되는 거고 뭔가 저는 그 기억이 그런 식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래서 그 기억에 다가가는 방식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뭔가 앞으로 똑바로만 걸어서는 갈 수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1부에서는 이제 친구가 자신의 어떤 사적인 기억을 들려주는데 이제 그거는 되게 정면을 바라보고 관객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기 내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스크린을 매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줌 화상통화라는 어떤 장치가 있고 그 영화에서 줌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 자체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줌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대화 나누는 장면 자체는 이제 녹화를 했지만 그 전체 상황 자체는 조금 완전히 전면으로 드러나지는 않게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기억에 대해서 말하는 건 무언가를 매개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2부에서처럼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좀 경험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그것과 내가 멀리 있다라는 그 내 입장 혹은 나의 자리,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 머나먼 베트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이제 그 크리스 마커가 고다르랑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다른 이제 프랑스 영화 감독이랑 합쳐서 이제 단편을 모아가지고
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고다르가 그 머리 위로 지금 자기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폭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뭐 감히 말하자면 약간 비슷한 종류의 고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 기억과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심지어 나는 이제 제가 그 기억을 접하게 된 거는 이 극 중에서 나왔듯이 녹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부터였는데 그 녹취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도 이제 그 대출이 분쟁에 참여했던 한 인권 변호사의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공동체 전체의 기억은 아니지만 그것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뭐랄까 좀 깊게 연루된 사람의 기억이긴 하지만 전체의 기억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사고적으로 그 기억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다시 반복하자면 앞으로 똑바로 걸어서는 갈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녹취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제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AI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 녹취 파일 넣으면 바로 변환해주지만 저는 그때 완전히 좀 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말을 하면은 그 문장을 받아줬고 또 그게 잘 안 들리면 다시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재생하거나 느리게 재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 적었는데 그런 어떤 과정 자체 그 녹취하고 전사할 때 그 사람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나 그 시간 그게 마치 시간이 반영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감각이 좀 소중했어요. 그래서 영화로 또 드러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영화가 기억에 가닿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에 또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진이잖아요. 그 웅비도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투쟁 현장을 변형한 이미지들이 나오기도 해요. 이 영화에서 사진을 주요한 소재로 다루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연결해서 그 극단 멤버들이 사진 속 몸짓을 재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영화에 사진이 등장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진이 등장하면은 그 영화가 사실은 그 불연속적인 이미지들의 연속이라는 그 영화의 비밀을 사진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연속적인 틈을 가시화하는 장치라서 아까 말했던 그런 불균질함 때문에 사진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또 하나는 그 사진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진들의 어떤 배열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리듬이나 자금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이 영화랑 상관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을 수도 있거든요. 관객이 느끼기에.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들을 샷하는 걸 좋아하고 그 정지한 몸짓 또 뭔가 그런 사진의 속성을 인물의 뭔가 신체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그 제가 많이 몸짓을 구상할 때 참고했던 게 비폭력 시위 현장의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로 몸을 이렇게 엮어서 이제 어떤 방어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광장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그 광장의 시간 자체를 점유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어지럽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지한 몸이 가지는 그런 좀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약간은 인용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투쟁 현장의 이미지가 변형되어서 드러나고 있는데 크레딧을 보면은 좀 AI 툴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변형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의 분위기나 뭐 상황 같은 거는 알 수 있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거나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런 시도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걸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그 2부에서는 주인공이 그 눈 마사지 기계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친구가 이제 기계를 쓰고 있을 때 은빈이 말하는 나레이션에서 너는 뭔가 상황을 보는 방법을 새롭게 배우게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약간 기억을 뭔가 직접적으로 마주 할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를 그 보는 것의 문제로 좀 나름대로 치환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컨셉이 있었거든요. 주인공이 눈이 좀 어떤 눈에 증상이 있어서 눈 속에 막 뭐가 떠다니는데 벌레 같은 그런 기문증이라고 그런 증상이 있는데, 사실 그 증상을 뭔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질병이나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뭔가 그걸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현실, 혹은 그게 기업과의 접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보는 것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아예 시각적으로 보여주자라고 해서 뭔가 그게 은빈이 그 자기 고장난 눈으로 보는 어떤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기억과 불완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AI 이미지를 썼는데, 사실 약간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대출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그것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는 그것보다도 그런 반복이라는 어떤 시간성? 그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처음 마주하려는 어떤 용기랄까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감각적인 차원에서 대출이 문제, 혹은 대출이 문제와 공명하는 그런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문제, 상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AI 이미지를 그냥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영화를 쭉 보다가 대출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되게 생경하고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많이 떠올리지 않는 이름이고 이미 예전에 지나간 일처럼 느껴져서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관객 질문 이어서 소개드리면요. 전주 영화제 때 보고 좋아서 오늘 또 오셨대요. 질문은 친구가 찍은 사진을 영화에 반영하는 방식, 구술 기록, 녹취록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등 실제 삶의 경험과 허구의 이야기가 맺는 관계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허구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의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흰색 커튼이 오래 등장하는 장면에서 시나리오가 낭독되고 비행기가 상륙하는 듯한 이미지들이 겹쳐지는데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실제 삶의 경험과 허구의 이야기, 일단 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는 어쨌든 제가 극영화라는 형식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허구화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저는 최대한 그것에 저항하거나 약간 소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불친절한 영화가 되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다른 이야기의 해상도를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나마 그런 가이드 안내자라는 어떤 그 동선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이야기의 줄기를 따라가는 어떤 극영화의 관습 같은 걸 좀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보기, 제가 느끼기엔 약간 오글거리는 장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흰색 커튼이 등장하는 장면은 사실 그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연극을 좀 재현하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그 주인공이 쓰고 있던 스크립트가 녹취록이 연극의 스크립트가 되어가는 그 절차도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약간 장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장치들을 다 드러내는 거는 너무 관객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최소한 뒤로 이제 빼면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 두 친구가 이제 어떤 불가능한 여행을 하는 거죠. 여행 혹은 모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친구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약간 마치 그 단테를 지옥으로 안내하는 그 베르길리우스처럼 이제 어떤 불가능한 시공간으로 여정을 떠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제 흰색 천은 마치 약간 스크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크린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마치 영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제가 제추리에 간 건 아니죠. 미군기지를 간 거죠. 탄테 미군기지를 가서 그 주변에서 최대한 대추리가 있었을 만한 곳을 보면서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그래서 그 영상을 사실 그 사실이 이 영화에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약간은 이제 넓은 이제 들이나 뭐 논이나 이런 밭 같은 풍경이 펼쳐지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짐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냥 이걸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겠다. 어떤 그냥 영화 속 연극 혹은 영화 속 영화 이렇게 봐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영화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한 가지가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몽비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차원의 실패라면 대추리 투쟁은 사회적인 차원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쩌면 이 영화의 시도가 과거의 실패의 기억을 현재로 가져옴으로써 새롭게 보게 만드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의 상처나 잊혀진 공적 기억을 영화를 통해 다시 불러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실패를 새롭게 불러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반복과 투쟁의 반복된 실패에 대한 무력과 이런 얘기는 앞에 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 촬영을 이제 마치고 여기 2부에 은빈 역할로 출연해 주셨던 분이랑 같이 그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행진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느낀 것은 그때 이제 다른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분들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호소하러 오시고, 또 이제 그 원주 극장 행진이 끝나고 이제 각자 이제 소회를 얘기하면서 뭔가 다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이게 극장이 그때 이미 무너진 상태였는데, 다 철거가 된 상태였는데 극장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이걸 기억하는 한?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상투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장은 결국 철거가 됐죠. 그리고 대추리에도 미군 기지가
있지만 그걸 이제 실패를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사용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뭔가 저는 이제 감각이나 시각적인 차원을 이제 데려오려고 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이 영화에 나오는 문장들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저 앞으로 똑바로 걸어선 도착할 수 없는 곳이라든지 안쪽으로 들어가려 할수록 바깥으로 밀려나오게 되는 불완전한 세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문장들을 감독님께서 직접 쓰신 건지 어떤 문헌에서 인용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적인 은유를 통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쓴 거고요. 여기서 인용된 텍스트는 아까 보셨듯이 그 활동가분이 대출이 투쟁의 당시 활동가분의 회고가 적힌 기사랑 이제 그 눈먼 안내자가 걸어간다라는 그 구절은 이제 제발트의 책에서 가져온 거고, 공간,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거는 약간은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억과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서는 뭔가 오벨로가 필요하다라는 저희 그 생각도 있었고, 사실, 계속 그 비슷한 굉장히 심도가 얕은 공간을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극장에서 다시 보니까 그 마지막 패닝 장면도 그렇고 그 인물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뭔가 그게 새로운 곳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왔던 곳 혹은 어떤 것과 비슷한 곳? 약간 그런 식으로 그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심도의 낮은 이거 자체가 어떤 기억의 약간 뽀얀 속성? 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겹쳐 쓴 일기장이라는 형태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과적으로 혹은 선형적으로 혹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나아가고 또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비슷한 실패에 대해서 실패 혹은 반복이라는 그 감각이 뭔가 저 혹은 우리 삶을 약간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감각은 좀 쉽게 약간 무시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로 불러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어떤 소외됐거나 어떤 비가시적인 층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지금 얘기하면서 든 생각인데 제가 이제 사실 어떤 로케이션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장소가 여러 번 등장하고 이랬던 게 앞서 말했듯이 제가 브리콜라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 삶의 요소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뭔가 이런 형식의 영화가 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한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계일 수 있는데 저는 한계랑 작업을 하는 거를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 사실 그거는 이제 그냥 어떤 저한테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이런 영화의 제작 방식을 적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과 따로 떼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게 뭔가 그게 어떤 장르나 극이라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관습 같은 거를 뭔가 해체하거나 뭔가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한계와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이제 새롭게 뭐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나 요즘 관심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게 있을 때, 무언가가 있을 때 이게 왜 여기 있지?가 아니라 이게 여기 있는데 왜 아무도 의문을 표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무언가가 지금 내 눈앞에 있고 생존해 있다는 거는 사실 다른 무언가가 귀환하지 못했다는 것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귀환하지 못한 것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현실에 보이는 생존해 있는 것들의 세부를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좀 추상적이지만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싶고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을지로에 그 영화를 상영하고 작업도 하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공간을 열었는데요. 네, 소리 그림이라는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 작업들도 틀고 또 이제 앞으로는 좀 재밌는 작업과 또 동시대 영화뿐만이 아니라 또 무빙 이미지나 또 뭐 문학이나 미술 같은 장르들의 어떤 거점 같은 소박하지만 그런 굉장히 약간 장대한 기획으로 커뮤니티를 꾸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획하고 영화 활동하고 또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일들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리 그림 활동이 되게 궁금하네요.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돼서 오늘 더운 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시 감독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실까요? 아니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에서 이벤트 당첨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상품은 티켓을 수령하신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평등한 관객과의 대화를 지향합니다. 스크린뿐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서 평등한 관객과의 대화 캠페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마이크 없이 진행이 됩니다. 스크린에 지금 QR코드가 띄워져 있을 텐데요. 이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질문이나 영화 보신 소감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은 자료집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 안내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인상 깊은 질문이나 소감을 남겨주신 분과 그리고 오늘 참석한 관객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도서 2023 독립영화 쇼케이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상영회가 다 끝나고 오픈 채팅방에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